김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법 세습 논란에 휩싸였던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소속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재판국이 1년 만에 판결을 번복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난해 8월이었죠. 원래 첫 번째 판결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이 정당하다는데 이제 손을 들어줬던 교단 재판국이 지난해 12월 재심을 결정한 이후로 이번에는 그 세습이 무효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1년 만에 판결을 번복한 셈이 됐죠. 저번 판결이 나오고 나서 사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해 12월에 교단 총회에서 재심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교단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이게 바로 일단락 되는 건 아니고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포항에서 이제 교단 총회가 열리거든요. 당시 이제 재판국이 판결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이 판결을 채택할지 여부가 결정이 나면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명성교회 내부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재심 청구라든지 혹은 뭐 법적 절차를 이제 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남은 절차들은 좀 있습니다. 예.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에요? 명성교회는 이게 지금 사실 그 헌법, 그러니까 교회 헌법이죠.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의 28조 6항 1호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애초에 이것은 지금 그 교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따라서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게 그 앞서 있었던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인데 제 생각에는 이 유권 해석의 이유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보면 그 교회헌법 28조 6항의 6항은 그 헌법의 불명확성과 미비로 인해서 이미 은퇴한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등에 대해서 목회를 대물림하는 것은 금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개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은 지금 현존하는 헌법상 은퇴하는 그 위임 목사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담임 목사로 청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현재 은퇴 과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 뭐 사임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목사의 세습을 방지하게끔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이미 은퇴를 해버린 은퇴한 지 지금 2015년인가요? 그때? 예. 15년도에 이미 은퇴를 한 김상원 목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헌법위원회는 은퇴하는 뿐만 아니라 이미 은퇴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세습 방지의 본래적인 취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개정을 해라라는 취지의 위원회 유권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본인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는 이 은퇴하는 이 문구 가지고 그 단어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 2015년에 이미 김삼환 목사, 설립자이신 김삼환 목사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한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취임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명성교회도 그렇고 김상원 목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습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뒤집어서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교회가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기본적 어떤 상식으로 쭉 내려왔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습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아니고 기업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지키려는 세력 또 반대하는 세력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는 세습 논란 이외에도 김상원 목사의 비자금 의혹도 있었고요. 또 교회 내에 폭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8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명성교회 이 세습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 이제 판결이 나면서 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오랫동안 진행된 문제입니다. 몇 년간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명성교회 내부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소수 교인들을 향한 그 명성교회 내부의 이제 물리적 폭력 사태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외에도 뭐 지나치게 이제 김상환 목사나 뭐 김하나 목사를 권력이나 무상화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비판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 무상화 관련해서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보니까
그 교회 1층에 무슨 이런 전시관, 박물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삼원 목사에 대한 어떤 일대기 이런 네. 것들을 쭉 어떤 뭐 동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로 그 제작을 해놓고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그 일반적인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다. 대통령급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우상화, 마치 이제 북한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에 버금갈 만큼의 그런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지금 명성교회에서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힌 것은 아닌데 소송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관측이 이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아예 탈퇴를 해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이 장로교회에서는 거의 입지전적인 사실 굉장한 교회는 맞습니다. 2008년에 이미 등록교인이 10만 명을 돌파를 한 교회고요. 1980년에 이제 20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만큼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또 설립자이신 김상환 목사는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로 예. 평가를 받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게 교단에서 이번에 세습이 무효다라고 판결이 나면 담임목 새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2017년부터 사실상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김한환 목사가. 그거를 명성교회가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좀 힘든 상황일 수 있고요. 독자 노선을 간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교회 내부에서는 또 교회 그 김하나 목사 편이 있을 거고 반대에 또 신도들이 있을 거고 말이죠. 예. 그래요. 좀 지켜보죠. 요즘 한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죄하는 집회를 열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도 뭐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그 1일이었죠. 8월 1일 날 이제 종로구에 있는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엄마부대 봉사단 회원들, 이제 주옥순 대표가 계시는 이제 엄마부대 봉사단 회원들이 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서 총리님 뭐 저희가 사죄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제 집회를 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유튜브 방송까지 됐습니다. 현재도 유튜브 생방송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문이 좀 이제 커졌죠. 이제 뭐 방송까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정확한 워딩은 어떤 거였어요? 뭐 아베 신조 총리님 뭐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지도자가 이러면서 대통령을 또 비난했네요. 예, 같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또 그 일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 영상이 바로바로 일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에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또 가짜뉴스처럼 퍼진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데 이 엄마부다라는 단체 또 주옥순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엄마부대, 대한민국 엄마부대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그 과거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을 하셨었고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NLL 대책위원회 위원장 뭐 등등 다양한 그 보수 활동들을 해오신 분 같은데 뭐 그동안 행적을 봐서는 사실 엄마들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좀 보기 어려울 만큼 정치적인 활동을 쭉 해오신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디지털 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던 예, 홍준표 있고.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예. 근데 다양한 이야기를 했네요. 일본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저런 얘기 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이게. 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과까지 한다 이런 일을 할까요? 또 이 집회는 개신교 교인들 함께 했다고 하는데 개신교 교인들은 왜 또 여기 참여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는데 모든 개신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 보수 성향의 극우 성향의 이제 개신교계에서 실제로 이제 주옥순 대표와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있다. 뭐 일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반응 자체는 사실 일본에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좀 반감이 좀 깊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일본 선은 좀 넘었죠. 예.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 조선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어도 원래 망했을 나라다 이런 이야기는까지 지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좀 친일 찬양 발언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뭐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라면 한국의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라든가 이 뭐 뭔가 이렇게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라고 선회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이런 보니까 이번에 그 집회를 모일 때도 그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그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채팅방을 통해서 뭐 일명 손가락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본인들의 목소리를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좋아요 더 클릭하고 본인들의 댓글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좋아요 클릭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그 글로써 전파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와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두가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전쟁의 전범이다. 이게 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이 법적으로 막을 법은 없죠.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죠. 물론 어떤 표현이든 간에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다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그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어요. 이게 피해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국가나 정부 이런데 그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방된 지 70년, 80년이 지났습니다만 안타깝네요. 네. 다른 얘기 해보죠. 피의자의 딸이 피의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산 아내 살인 사건. 일단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3월 23일에 이제 한 60대 여성이 군산의 한 논두렁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제 온몸에 멍이 들어서 이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모습으로 유기가 돼 있었거든요.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로 유기가 됐는데 또 동시에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한 11km 떨어진 피해자의 집에서는 이 숨진 피해자 여성의 언니가 심하게 폭행당한 채 전깃줄과 테이프로 결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신이 발견되고 3시간 만에 피의자가 잡혔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이 숨진 여성의 남편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예. 그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고 하던데. 예. 보니까 이 남편, 가해자, 피의자죠. 보통은 이제 잡히지 않기 위해 만약에 이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의 현장을 흐트러뜨려 놓고 도주를 하거나 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이 베개와 이불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지금 사건이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추후에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본인의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적인 그 행동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예. 또 이 피의자가 손톱깎이를 삼켰다고 하는데 손톱깎이를 왜 삼켰을까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 딱 잡히고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손톱을 깎고 싶다고 손톱깎이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삼켜가지고 바로 이제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빼냈다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자해입니까? 자해이기도 하고 사실상 뭐 바로 수술했기 때문에 생명의 지장은 없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얘기했던 그 유기행위, 이상 행동에 따른 유기행위하고 유사하게 손톱깎이 삼킨 이것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향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조심스럽게 드네요. 이 남성 성폭행 전과도 여러 개 있다고요? 예, 이 남성분이 2010년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당시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이제 대다수가 20대였고 심지어 이 중에는 어린 여성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성폭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 이제 형량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를 했죠.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번에 피해자 여성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별것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3월에 이제 범행을 저질러서 살해를 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피해자가 6명이나 되는데 형량이 8년이다. 예. 이것도 나중엔 좀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미 구속된 상황인데 딸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재 구치소에 있는 그 피의자, 그러니까 예.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좀 파문이 일었는데요. 딸이? 예. 딸이 편지를 받았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편지를 받았고 편지 내용에 너가 방송에 제보하고 국민청원 올린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그 자식들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피의자의 딸의 입장은 이건 분명히 나까지 이제 위협하겠다는 의도, 예. 나까지 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신변 위협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망한 사람이 지금 피의자의 5번째 부인인데 예, 5번째 부인. 전 부인 4명 모두 학대에 시달렸다. 폭행 등등. 그리고 이제 5번째 부인은 사망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딸은 다음 피해자는 나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엽기적인 행동인데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숨진 여성이 피의자에 대해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는데 기각됐다고요? 예, 이게 기각이 됐다고 저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결정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에 나가기 이전 단계에서 예. 만약에 딸이 그런 위협적이고 위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소명을 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뭐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아동 학대의 경우에 그 직접적인 그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고 그 밖에는 이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간접강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근처 뭐 100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100만 원의 그 강제금, 예. 간접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접근금지 가처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구체적인 행위가 소명이 되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에 나서기 이전 단계였다고 한다면 단순히 위협적인 상황만으로 하긴 어렵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A씨, 이 가해자, 그 남편분은 이미 전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소명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보복 범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협박 인정되면 형량은 또 높아질 거 아니에요. 뭐 물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이제 경합범으로 이와 같은 뭐 살인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현재는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이제 같이 적용이 되면 경합범으로 해서 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은 별도로 또 다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그 부분은 같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어쨌든 수사는 끝이 나고 재판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